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호수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움직이니까 화면이 바뀌는군요. 여기 가만히 서 있어야 되겠네요. 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 금융 관련된 스타트업이나 금융 전문가분들이 와서 많이 강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실 요청이 왔을 때 거절을 했었습니다. 정중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좀 아직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올해 좀 딜레마에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게 제가 이제 학교에 온 지 이제 4년째, 만 4년째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현실 감각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뭐 특정 분야나 이런 쪽에 연구를 오래 하신 교수님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초보 교수이고, 그래서 뭐 정책이나 큰 그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보니 현업에 계신 전문가분이나 아니면 실제로 이쪽 분야에 오래 연구를 하신 교수님들을 섭외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요청을 해주시면서 아까 잠깐 들었는데, 물론 여담으로 말씀하셨겠지만 일단 찍히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IT 기술 흐름에 따른 금융 정보보호 방안이긴 하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느꼈던 IT 기술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인사이트고요. 어디 뭐 논문에 있거나 뭐 자료에 있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한 20년 동안 안랩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느꼈던 IT 기술의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었거든요. CTO 시절에.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이사이에 금융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특히 이제 대학생들한테 특강이나 뭐 강연 요청을 받으면 제 강의 자료 항상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장표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처음 맞추신 분이세요. 학생들 같은 경우 요즘 한문을 잘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한문이죠. 그러면 웃거든요. 네. 이게 모순이란 단어인데 창모 방패순이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순, 대표적인 모순이 창과 방패의 모순인데, 세상의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만났을 때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여러분, 사이버 세상, 인터넷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창을 이제 해킹이라고 하고 방패를 정보보호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해킹과 정보보호가 만났을 때 해킹이 이길까요? 정보보호가 이길까요?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해킹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 손 드신다고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 해킹이 이긴다. 네, 정보보호가 이긴다. 정보보호가 이긴다. 정보보호, 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네, 사실 해킹과 정보보호는 서로 레이스를 해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관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해킹이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킹이 이긴다는 그런 미디어를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침해 사고가 생기거나 어떤 해킹이 생기면, 개인정보 유출이 생기면 그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잘 차단했다, 잘 막았다는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공격자들은 특정 취약점이나 특정 부분을 분석해서 공격을 하지만 정보보호는 거의 모든 분야를 다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보호가 할 일이 더 많고 더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스컴이 나오는 거는 대부분 뭐 침해 사고가 생겼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생겼을 때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킹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보면 9번을 못했는데 한 번을 잘해서 그 한 번을 엄청난 칭찬을 받으면 동기부여가 돼서 더 잘해야지 하면서 더 몰입을 하게 돼요. 근데 일이라는 게 10번을 잘해도 한 번을 못한 것으로 질타를 받으면 진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려고 일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라는 일 자체가 10번을 잘해도 그 한 번을 못한 것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아야 되는 업무일 뿐 아니라 10번을 잘한다는 걸 증명하기가 되게 힘든 직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한 번의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네. 무조건 잘해야 되는 직무이기도 하여 제가 이 모순이라는 걸 앞에 놓으면서 학생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가 보통 학생들이 정보보호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옆에서 보는 어떤 화려함 그런 걸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 그 일의 업무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의 진로를 잡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늘 모순이라는 단어를 항상 앞에 띄워놓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금융권 제가 이제 현업에 있을 때 금융권의 CIO나 CISO 분들하고 미팅을 하게 되면 늘 고민이 많으세요. 이런 고민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금융은 잘해야 된다. 네. 그 한 번을 못하면 안 된다. 그 한 번을 못하면 고스란히 모든 고객들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야 된다. 이거는 보안뿐만 아니라 금융을 대표하는 핀테크 개발을 하시는 모든 분들 장애는 절대로 안 되죠. 네. 그래서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보기엔 항상 잘하고 계시거든요. 늘 잘하고 계시는데 어찌 보면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잘하고 계심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융권에 계신 분들 보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여기서 더더욱 소소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고민이죠. 기업, 그러니까 우리의 자산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한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핀테크, 금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 핀테크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는 사실 보안이라는 게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안성과 편의성은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보안을 강화하면 편의성이 줄어들고 편의성을 강화하면 보안이 약화되고 이게 전통적인 보안과 편의성에 대한 생각들이었는데요. 이 최근에 그 핀테크를 보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참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이런 고민들이 편의성을 보장하면서 최선의 보안 방안을 고민하는 것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셨던 고민들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요. 제가 그 CTO로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냥 여러분도 회사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앞으로 뭘 해야 돼? 앞으로 어떤 걸 연구해야 돼? 이런 고민,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정보보호라는 게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그 혹시 3G 폰부터 2G, 3G 이전 시대부터 스마트폰 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3G 폰 예를 들면 3G 폰에서 할 수 있는 게 전화하고 메시지하고 그리고 게임이라고 해도 고스트 오브 포카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4G LTE가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게임들이 나오고 다양한 미디어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SNS가 나오고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을 거의 PC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그 IT 트렌드를 주도하는 게 누구냐? 결국 네트워크와 시스템이 IT 트렌드를 주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와 시스템이 먼저 발전해서 앞으로 나가면 그 뒤에 거기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따라가고 그리고 정보보호는 그 뒤에 따라가요. 물론 정보보호를 하시는 분들이 초기부터 정보보호가 고려돼서 아키텍처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죠. 네, 완벽하게 아키텍처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 최소한으로 잡고 진행을 하더라도 여전히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앞으로 나가고 그 뒤에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따라가고 그리고 나서 정보보호가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IT 트렌드를 주도하는 분야가 아닌 정보보호가 앞으로 어떻게 IT 기술 트렌드가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냐를 생각했더니 그게 바로 데이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데이터의 중심축, 데이터가 어디서 생겨나고 데이터가 어디서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고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데이터의 흐름을 이해를 한다면 현재 IT 기술의 변화와 앞으로의 IT 기술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그때 생각했던 정리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950년대에 우리 최초의 컴퓨터라고 하면 애니악이라고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애니악. 우리가 이걸 메인프레임 컴퓨터라고 하죠. 메인프레임 서버가 있었고요. 한 2층쯤만한 집채만한 진공관 컴퓨터 메인프레임 서버가 있었고 그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일을 했냐면 메인프레임 서버에서 연결된 터미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했죠. 연산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키보드에서 입력한 값이 메인프레임 서버로 전달돼서 메인프레임 서버 안에서 데이터가 저장되고 그 안에서 데이터들이 연산이 수행이 됐어요. 네. 제가 지금 저 가운데 파란색 선이 있는데요.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저 위는 서버고요. 아래는 클라이언트, 엔드포인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때 데이터의 중심축은 어디 있었냐? 메인프레임 서버에 있었죠. 네. 메인프레임 서버에 있어서 저때 보안 이슈는 뭐였을까요? 물리보안이었어요. 네, 출입 통제. 네. 물리보안이 주를 이뤘던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80년도에 들어서 IBM에서 PC를 출시를 합니다. 퍼스널 컴퓨터. 이제 PC 시대가 된 거죠.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당시 1980년대 IBM PC가 등장하면서부터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네, 원래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잠깐 고민했던 이유가 전 사실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끊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라는 건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기술이 나눠지고 합쳐지고 나눠지고 합쳐지고 하면서 새로운 용어와 새로운 기술로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 긋듯이 딱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딱딱 끊을 수 있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저때 3차 산업혁명 시대였어요. 자, 그러면 IBM PC가 등장하면서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있던 데이터들이 어디로 내려와요? PC, 엔드포인트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데이터의 중심축이 어디 있느냐? PC, 클라이언트로 분산화가 돼요. 네. 여기서의 제가 데이터의 중심축이라는 건 물론 서버에 그럼 데이터가 없었나? 그렇지 않죠. 서버에도 데이터가 있었는데 결국 데이터의 중심축, 데이터의 오퍼레이션과 데이터 처리하는 중심축이 어디 있냐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BM PC를 통해서 일반 클라이언트, 엔드포인트에서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이 데이터의 중심축이 클라이언트로 개개인별로 분산이 됩니다. 이때 보안 이슈가 뭐였냐면 1986년도에 브레인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최초의 바이러스, 세계 최초의 바이러스가 브레인 바이러스가 1986년도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백신들이 등장을 하게 됐죠. 여기 보시면 이 코드가 브레인 바이러스를 그냥 바이너리를 그냥 분석을 하기 위해서 뜬 건데요. 이 덤프를 뜨면 여기 웰컴 투 던전이라는 그 시그니처가 보이죠. 네. 이 바이러스의 시그니처예요. 파일을 열어보면 웰컴 투 던전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암자드라고 바시된 암자드라고 돼 있죠. 이게 만든 사람 이름이에요. 이 둘이 형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암자드 형제라고 하거든요. 밑에 보면 집 주소도 있어요. 파키스탄에.
네, 여전히 이분들은 파키스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게 이분들이 이 바이러스를 만들겠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만든 게 아니라 원래 프로그램 개발자였어요. 프로그램 개발자였는데 이때 저희도 여러분들 많이 쓰셨을 거예요. 불법 소프트웨어라고. 네, 크랙 버전. 네, 돈 안 내고 소프트웨어 많이 쓰셨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만든 개발 프로그램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저 브레인 바이러스예요. 네. 어찌 보면 처음부터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만든 게 아니라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이게 바이러스가 돼버린 거죠. 1980년도 브레인 바이러스 최초의 바이러스라고 하고 이때부터 바이러스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PC를 대상으로. 네. 보통 그때 플로피 디스크나 PC에 카피를 하다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90년도부터 PC 통신이 등장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인터넷 시대가 열립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자, 이때는 인터넷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내 정보를 사용자한테 전달하려면 어떻게 됐죠?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됐어요. 네. 이때 대학에서 홈페이지 만들기라는 과목이 있었죠. HTML을 가르치는.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아는 정보들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데이터의 중심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서버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의 중심축이 다시 집중화가 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0년대 후반에 IMF가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그때 인터넷 뱅킹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사실 이때 전자상거래라는 얘기가 생기면서 인터넷 뱅킹이라는 얘기가 이때 등장하게 돼요. 1990년대 이후에. 그러면서 공인인증서를 도입하게 되고 인터넷 뱅킹 보호를 위한 많은 보안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전 질문에도 잠깐 비슷한 질문을 받긴 했는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올렸어요. 네. 온라인을 올리면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당연히 보안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의 중심축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었냐? 중앙 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공인인증서도 결국엔 중앙화된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인인증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 이후에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결국에 어찌 보면 공인인증서 사라진 시점도 보면 데이터가 분산화되는 시점에 사라졌어요. 네.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이 등장하면서 그때 어떤 해킹 이슈가 있었냐면 피싱이나 파밍이나 이런 건 일반적인 거였고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서 금융정보를 유출해서 금융 사기를 하는 악성 코드들이 이 당시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탈취형하고 변조형이 있었는데요. 탈취형은 A가 B한테 계좌를 이체할 때 거래 이체 시도할 때 금융정보를 공격자한테 전송을 하고 일부러 오류를 발생을 시켜요. 네.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 A가 B한테 이체를 시도할 때 악성 코드가 개입을 해서 거래를 비정상 종료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 금융과 이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본인이 탈취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공격자가 그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한테 A에 있는 계좌에 있는 금액을 자기한테 이체하는 거래를 시도를 합니다. 이게 탈취형이고요. 변조형은 정상적으로 이체가 되는데 이체할 때 계좌번호하고 금액을 변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공격자의 참여한 계좌나 이런 쪽으로 이체가 될 수 있도록 메모리상에서 그 계좌번호와 금액을 조작하게 되죠. 이때 인터넷 뱅킹 관련된 메모리 해킹들이 이때 2000년대 중반 들어서 되게 이슈가 됐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요?
탈취형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변조형은 그렇다 하더라도 탈취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A가 B한테 이체를 할 때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죠. 종료를 시키고 거래 정보를 탈취한 이후에 그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다시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때 OTP가 있었고 그 당시에 보안 카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안 카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됐냐? 이때 컴플라이언스에 이런 게 있었어요. 비정상적으로 거래를 종료하면 다음 거래 시 동일한 비밀번호를 요구할 것. 네. 그러니까 그 보안 카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입력을 하고 거래가 비정상 종료가 되면 다음에 재접속했을 때 똑같은 보안 카드 정보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정보를 탈취하고 비정상 종료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공격자는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조항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해서 그때 메모리 해킹을 통한 금융 정보 사기 악성 코드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인인증서도 많이 유출이 됐었는데 사실 공인인증서는 아시는 분 아시면 인증서는 공개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인증서가 탈취된다고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인증서는 원래 공개를 하는 거니까. 문제는 개인키거든요. 네. 자기가 서명해야 될 개인키가 유출이 되면 안 되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어디서든 쉽게 계좌 이체를 하기 위해서 그 공인인증서나 개인키를 어디에 많이 저장하셨냐면 이메일로 많이 저장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메일 계좌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탈취가 되면 이메일 정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본인이 그 메일로 보내놓고 저장해놨던 인증서, 공인인증서와 개인키가 모두 다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또 공인인증서 유출로 인해서 금융사기 이슈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2000년 중반 이후부터 다시 데이터가 분산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확 지나갔죠. 여기 보시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 그 인터넷 시대에는 우리가 내 정보를 사람들한테 내가 아는 정보를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그 에이작스라는 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사실 에이작스라는 기술이 등장한 건 아니죠. 그때도 사실 그 개발자들과 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과 이런 걸로 많이 논쟁이 있었는데 에이작스가 세상을 바꿀 새로운 기술이다라고 그때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새로운 기술이냐 원래 하던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얘기가 있었어요. 에이작스가 뭐냐면 어싱크로너스 자바스크립트 앤 XML의 약어죠. 자바스크립트와 XML은 원래 있었던 거고 계속 그냥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럼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자 떨어진 새로운 기술이 아니야. 원래 우리가 하고 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에이작스 기술이 끌고 온 게 뭐냐면 블로그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미니홈피 아니면 홈페이지 못 만들면 미니홈피 가입해서 미니홈피로 내가 오늘 뭐 했고 어떤 사진 찍었고 뭐에 관심 있고 하는 거 사람들한테 알려줬었는데 블로그가 생기면서 자유롭게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없어도 내 생각과 내가 공부한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블로그와 더불어 SNS가 이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이때 트위터, 페이스북이 이때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가 나오게 되고 데이터가 다시 클라이언트 엔드포인트로 내려오면서 분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로 공인인증서가 사라졌어요. 네. 지금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인증서 자체는 사릴 수 없죠. PKI 자체는 현존하는 물론 그 요즘에 뭐 양자 컴퓨팅, 양자 내성암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양자 컴퓨팅이 되기 전까지 그래도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인증 수단이고 암호화 수단이죠. PKI를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인증서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앙의 기관이 관리하던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분산화됐죠.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로 분산화됐습니다. 네. 사실 이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공인인증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오픈뱅킹이 화두가 되면서 이때도 이제 해외에 있는 금융 서비스와 우리나라의 금융 서비스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결국 편의성과 보안의 어떤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에서 편의성이 이겼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그 전에 많이 그 키보드 보안이라든가 뭐 PC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그 액티브엑스로 깔려 설치가 됐던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이런 솔루션들이 다 사라지고 액티브엑스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때도 이 이슈는 액티브엑스였어요. 그러니까 액티브엑스가 보안적으로 취약점이 많이 있기도 했지만 물론 계속 취약점이 생기면 보완을 하고 했죠. 그렇지만 사용자들한테 불편함을 야기하게 됐고 그 액티브엑스가 문제였는데 이게 어디로 튀었냐? 공인인증서로. 네, 튀어서 결국엔 공인인증서가 결국엔 사라지게 됐습니다. 액티브엑스도 어찌 보면 액티브엑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액티브엑스가 뭐 인증서가 익스파이어되거나 만료되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있거나 하게 되면 경고를 띄우거든요. 액티브엑스를 설치할 때 경고를 띄우는데 많은 분들이 그 경고를 보고도 아니오가 아니라 예스를 누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스를 누르면서 그 악성 코드가 같이 설치가 되거나 하는 이슈들이 있었죠. 그 대부분 요즘에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도 스미싱이라고 해서 그 스마트폰으로 그 메시지 피싱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링크를 클릭해서 앱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그 앱스토어에서 앱을 설치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운영 체제들은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나 안드로이드나 iOS나 마찬가지로 앱을 설치할 때 그 앱이 설치하는 권한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권한이 확인하시나요? 대부분 분들이 그 앱이 사용하는 허용된 권한을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오로지 내가 지금 이 앱을 설치해야 돼라는 마음으로 무조건 예스를 누르시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액티브엑스가 문제가 있다라고 경고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스를 누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약간 사고 그런 것도 보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냥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인 게 그 본인의 이름을 적죠. 식당에 가면 보통 식당에 가면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고 이제 개인정보 동의하시겠습니까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지 않고 다 예스를 누르시더라고요. 예스 클릭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거 아니오라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데 다 네라고 하세요. 그리고 맛집에 가서 이름 대기 부르실 때 본인 실명 쓰시죠. 네, 거기에 누구든 실명 쓰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만 알면 돼요. 저거 불렀을 때, 저 이름을 불렀을 때 나구나. 그렇죠? 네, 저는 종종 정우성을 적는데 예전에 한번 유명한 맛집 가서 제 앞에 이효리가 불렸어요. 네, 근데 잠깐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쪽팔린다는 말을 써도 되나? 잠깐의 창피함이지만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맛집에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오래 그 기다림에 지쳐 있다가 한 번을 웃게 되는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예스를 눌러야 된다, 무조건 실명을 써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사고가 우리가 좀 잡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게 액티브엑스 사건을 가지고 저희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때 망불리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때 그 APT라고 해서 어드밴스드 퍼스널 스렛이라고 해서 그 진보된 지속 가능한 공격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돼요. 글로벌하게는 다 APT라는 용어로 통칭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라는 워낙에 APT를 대표하는 큰 용어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주로 침해 사고, 뭐 개인정보 유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아시는, 뭐 들어보시는 침해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모두 다 APT라고 아시면 됩니다. APT가 나오게 되면서 망불리가 컴플라이언스가 생겼어요. 이때 망불리를 많이 하셨죠. 네, 그때 그 금융권 대부분 물리적 망불리를 해야 되나
논리적 망분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리적 망분리를 하게 되면 결국엔 PC가 하나는 인터넷망으로 가고 하나는 업무망으로 가야 되고 이게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물리적 망분리가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에 부담이 있어서 또 논리적 망분리를 고민하시게 되고 논리적 망분리도 이 그럼 서버 가상화를 해야 되냐, 클라이언트 가상화를 해야 되냐 이러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때 망분리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금융권은 망분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네. 사실 요즘에 그 망분리 자율화나 이런 얘기 다시 나오긴 하지만 이 이후에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사실 2010년도 초반에 APT가 나오면서 망분리 이슈가 나오면서 그 2010년도 중반 이후부터는 제가 아는 한 금융권에서의 APT 사고는 없었습니다. 네. 최근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화두가 많이 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 드러나는 랜섬웨어나 이런 사고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금융권이 이렇게 안전하게 잘 유지되는 것도 어찌 보면 망분리의 역할, 이때 망분리가 잘 구성이 되면서 현재까지 안전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2000년대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데이터가 분산되었다가 2010년도 들어서 클라우드 얘기가 나옵니다. 클라우드 얘기가. 그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모바일 서비스 나오게 되고 이런 서비스들을 결국에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서버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가상화 기술이 이때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가상화를 기반으로 한 그 서버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흡사, 이거 저의 표현인데요. 흡사 그 서버들의 모습, 모여있는 모습이, 서버팜의 모습이 구름과 같다하여 클라우드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게 그냥 저의 피셜이고요. 네. 이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보안적으로도 이슈가 생기게 돼요. 네.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그 클라우드라는 게 결국엔 가상화잖아요. 그 서버 가상화인데 호스트 OS 위에 게스트 OS들이 쭉 있으면 각각의 게스트 OS의 하나마다 백신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죠? 네.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설치가 돼요. 그럼 우리 보통 여러분들 출근하시면 아침 9시에 백신들이 다 업데이트, 엔진 업데이트를 하고 전체 검사를 스캐닝을 하게 돼요. 그럼 아침 9시에 그 게스트 OS, 클라우드에 있는 그 게스트 OS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있는 백신들이 다 엔진 업데이트를 하고 전체 검사를 수행합니다. 전체 검사를 수행하다 보면 점점 서버에 부하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엔 서버가 종료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걸 AV 스톰이라고 해요. AV가 안티바이러스의 약자입니다. 네. 그 클라우드의 그 이런 가상화 기술이 적용되면서 제일 오히려 보안 이슈가 여기 어떤 보안 이슈가 있을까라고 고민한 게 아니라 여기에 백신들을 다 설치했을 때 결국 백신이라는 제품 자체가 기술적 난이도도 되게 높은 제품이지만 PC를 시스템을 켰을 때 운영체제와 같이 실행이 되고 계속 운영되면서 타이틀리 커플하게 운영체제와 같이 계속 동작을 하면서 사실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엔 게스트 OS에 백신들이 설치가 됐을 때 그 보안적인 이슈보다 오히려 보안 제품이 전체적인 서비스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해결이 됐어요. 네. 그 당시에는 2012년, 13년 이때 가장 화두가 됐었던 보안업계에서는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결국엔 클라우드 시대가 됐을 경우에 보안 솔루션들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글로벌하게 많은 보안 업체들이 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에서는 또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 모바일 디바이스가 나오고 BYOD 그 클라우드가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그전에는 내가 회사에 와서 일을 할 때 내가 회사 메일을 보거나 회사에 결제를 하려면 회사에 와서 회사의 소유의 회사가 나한테 준 PC에 앉아서 회사 업무를 보고 메일을 쓰고 결제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BYOD 시대가 되면서 BYOD가 뭐냐면 Bring Your Own Device. 내 소유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회사에 출근을 해서 회사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소유의 스마트폰, 그다음에 내 소유의 태블릿, 내 소유의 노트북에 회사의 메일과 회사의 그룹웨어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회사의 정보들이 내 개인 소유의 디바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업무 편의성,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 하게 되면서 망분리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클라우드 환경이 구축이 되면서 스마트 디바이스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개인 소유의 디바이스 안에 정보들이 회사의 자산이 저장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안을 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엔 데이터의 보안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보안으로 보안의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참 아이러니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글로벌하게 1986년도에 이후 출생자들을 인터넷 원주민이라는 용어를 붙였어요. 그러면서 솔깃하시는 거 보니까 계신 것 같은데 이 1986년도 이후 출생자분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분들이 이제 좀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뭐 인지를 할 수 있을 때 이미 인터넷이 저변에 깔려 있었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이 몸에 배신 분들인 거죠. 특히 인터넷 중에 어떤 거? SNS. 네. 이 SNS가 몸에 배신 분들은 일단 공유에 되게 자유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 지금 팀장님이 이거 시켜서 하는 중 공유를 한다거나, 나 지금 이거 프로젝트 참여 중 하고 공유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 에셋이 회사의 에셋인지 아니면 본인의 에셋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BYOD 시대에 결국 내부 직원들에 대한 컨트롤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얘기가, 그러면 직원들의 디바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다 어떻게 해요? 수집하자. 네. 그러면서 MDM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MDM을 그 직원들 빚에 설치하고 거기서 직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그냥 어떻게 수집을 하냐? 사실 이건 비단 일반 직원들뿐 아니라 많은 보안 업체들이 이 당시에 일반인들, 여러분들 무료 백신 요즘엔 많이 안 쓰시는데 그 당시만 해도 무료 백신 많이 쓰셨거든요. 무료 백신이 하는 역할이 그 사용자의 그 인터넷 검색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실행되는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로그 정보들을 쭉 수집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때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하나가 트랜스페런시였고요, 하나가 비저빌리티였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페런시는 뭐였냐면 이게 좋은 말로는 투명성인데 나쁜 말로는 또 은폐성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처음에는 그 트랜스페런시, 사용자가 MDM을 깔면 뭐 왠지 버벅거리잖아요. 네. 회사에서 준 보안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얘가 뭘 하는지 그때부터 느려졌어. 이런 불만들 많으시죠. 네. 그래서 그 트랜스페런시 용어가 그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준 순간 그 사람은 얘가 뭘 하는지 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뭘 하는지 모르게 하려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집을 해야 된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 그 이후에 발효됐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설치할 때 명시를 합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전에는 사실 그걸 공유하지 않았어요. 어떤 정보를 수집해 가는지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 그 이후에는 다 공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비저빌리티는 뭐냐면 그럼 정보를 그냥 수집하는데 이게 이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막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그냥 뭐 하둡이나 이런 시스템에 DBMS나 이런 데 다 그냥 막 저장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 비저빌리티라는 게 가독성이 있게, 그래서 수집된 정보들을 내가 분석하고 가독성 있게 비저빌리티를 보장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이 당시에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안랩에 있을 때 고민하게 된 게 이거였어요.
그 결국엔 데이터라는 건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의 오퍼레이션이나 데이터의 생성이나 데이터의 저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중심축이 중앙 집중화됐다가 분산됐다가 중앙 집중화됐다가 분산됐다가 집중화됐다가 분산됐다가 결국 이 과정의 웨이브를 그린다. 그러니까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데이터의 중심축이 중앙 집중화됐다가 분산됐다가 집중화됐다가 분산됐다. 이 과정을 반복을 한다라는 것을 저 그림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요. 물론 IT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이 주기는 좀 짧아지겠죠. 그리고 진폭은 더 커지겠죠. 네. 사실 지금 보면 처음에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대에는 메인프레임 안에만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PC로 분산화되고 다시 인터넷 시대에 다시 서버로 집중화되고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 다시 스마트 디바이스로 분산을 했다가 클라우드가 되면서 다시 클라우드 서버로 데이터의 중심축이 중앙화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죠? AI와 IoT가 등장하면서 다시 분산화되고 있는 시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터미네이터 영화를 다 보셨죠? 네. 클라우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구름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용어 진짜 스카이넷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2010년도, 2020년도 들어서 이제 랜섬웨어 얘기들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랜섬웨어가 사실 2010년도 중반부터 나오게 됐고 2017년도에 워너크라이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죠. 네. 최근에 보면 이게 올해 3월까지 데이터인데요. 최근 3년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네. 근데 랜섬웨어가 사실 2021년도에는 좀 줄었어요. 그 이유가 악성 코드나 이런 거에 대한 피해 현황이나 이런 걸 보실 때 줄었으면 그 양이 준 게 아니라 약간 타겟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랜섬웨어가 2020년 전까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냥 쭉 일반 사용자들도 감염되는 그런 형태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2020년대 이후부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기업 타겟을 대상으로 기업이나 기관이나 타겟을 대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타겟을 대상으로 바뀌니까 전체적인 모수는 줄어들게 되죠. 네. 모수가 줄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는 게 아니라 타겟이 많아졌어요. 네. 타겟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많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금융권에서의 랜섬웨어 피해는 없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망불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래도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도 들어서 취약점도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취약점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IT 운영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게 로그4j인데요. 네. 예전에 로그4j가 나왔을 때 사실 많은 IT 관리자분들이 되게 힘들었던 게 취약점 패치가 나와서 패치를 하는데 취약점이 또 나왔어요. 패치를 했는데 취약점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취약점을 패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취약점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어느 시점에 취약점이 끝나서 완성된 패치본을 적용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 취약점 패치를 하게 되면 특히 서버는 혹시라도 재부팅이 일어나는 패치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플랜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취약점들이 나와서 이제 패치본이 나와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은데 로그4j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계속 취약점이 나오다 보니 어느 시점에 패치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그때그때 패치하면 됐지만 특히 이제 금융이나 핀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혹시라도 재부팅 됐다가 잘못 서버가 혹시라도 장애가 생기게 되면 그 자체가 다 피해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런 이슈들이 많았고 최근에는 그래서 특히나 취약점과 관련돼서는 특히 뭐 용역이나 외주 서드파티 업체들을 그 도입할 때 S밤이라고 해서 그 명세, 소프트웨어 명세를 받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컴플라이언스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그 더더욱이 그 로그4j가 이슈가 됐던 게 보통 우리 일반 보안 전문가들이 제로데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그 디스클로저 패치라고 해서 패치가 나오게 되면 이미 취약점이 공개됐고 이게 어떤 취약점이고 그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이거다라고 공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취약점에 대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패치가 나오는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제로데이, 그 앞을 그 이후를 원데이라고 불러서 그 패치가 나오기 이전에 제로데이에 대한 보완을 많이 해야 된다. 제로데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피해를 보면 제로데이는 여기 밑에 보면 그 그래프가 그 레이트 오브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있죠. 네, 얘가 뭐냐? 익스플로이테이션이 뭐냐면 해킹이에요. 실제 해킹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제로데이 기간에 그 취약한 머신, 취약한 시스템은 많지만 실제로 해킹이 발생할 확률은 낮아요. 왜 그러냐면 제로데이 때는 그 취약점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 결국 제로데이 때 취약점이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취약점을 발견한 사람만 알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로데이 때는 물론 제로데이는 취약점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되게 높긴 하지만 그 해킹의 확률로 봤을 때는 제로데이 때는 되게 낮습니다. 그런데 패치가 나온 이후에는 그 취약점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몰랐던 사람들도 그 취약점에서 알게 되죠. 네. 그리고 이때 그 취약점을 악용하는 뭐 익스플로이트 툴이나 악성 코드나 이런 게 등장하게 되면 그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사례들이 급증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원데이 기간부터 레이트 오브 익스플로이테이션이 급증하게 되죠. 네. 사실 제로데이보다 더 심각한 게 원데이예요. 그래서 취약점 패치가 나오면 바로바로 적용해서 패치를 해라라고 뭐 키사나 인터넷진흥원이나 보안업체도 권고를 하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로그4j와 같이 계속 취약점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서비스를 하는데 이걸 어느 시점에 패치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되죠. 네. 그럼 그 상황에 저 레이트 오브 익스플로이테이션이 급증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취약점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결국 취약점에 대한 패치에 대한 기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물론 취약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패치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우리 서비스와 연관성, 현재 우리 인프라나 우리 시스템이나 서비스 시스템과 연관성을 고려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 환경에서 이게 피해 가능성이 있느냐. 취약점 스코어가 높다고 해서 우리 환경에서도 우리 업무 환경이나 우리 서비스 환경에서 취약점 스코어가 높다는 건 아니거든요. 뭐 낮다고 해서 우리도 낮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취약점이 나오면 우리 환경에 이 취약점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패치 플랜을 세우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나 이렇게 그 코로나 이후에 원격 근무를 하게 되고 업무 환경이 되게 다양해져서 결국엔 보안 정보보호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보면 기업 내 정보보호 하시는 분들 아니면 IT 서비스 운영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보면 관리 포인트가 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는 어찌 보면 그 뭐 보안 이슈를 빨리 디텍트를 하고 빨리 대응을 하자라는 관점이 됐다면 최근에는 리스크들을 쭉 정리를 해서 이 리스크들을 계속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스템들 간의 통합이나 특히 이제 보안 시스템들 간의 통합이나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있고요. 그리고
조직이나 아까 제가 취약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이나 조직이나 부서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가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EDR이라고 해서 엔드포인트 디텍션 리스폰스라고 하는 그 백신에서부터 좀 확장된 개념의 보안 솔루션들이 등장을 했다면 최근에는 XDR이라고 해서 익스텐디드 디텍션 리스폰스라는 개념 솔루션이나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통합된 탐지하고 대응 개념이 아니라 통합된 형태의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망분리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요즘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 얘기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예전에는 그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 아니면 외부로 노출해야 될 것, 내부 영역, 외부 영역 이렇게 단순한 경계를 두고 경계 보안 위주로 많이 접근을 했다면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계가 많이 다양해지고 확장해지고 관리 포인트가 증가하면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제로 트러스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결국엔 망분리 최근에 망분리에 대한 그 자율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과 저는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이전에는 그 신뢰 기반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라는 신뢰 기반이었다면 제로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네. 인가된 사용자라도 계속 검증하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컨셉이 제로 트러스트 컨셉이고요. 그 코로나 이후에 특히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망분리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망분리가 많이 좀 깨진 것까지는 아닌데 많이 틀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물리적 망분리나 논리적 망분리를 하던 것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원격 근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연해지면서 그 전에 망분리 개념들이 어느 정도 유연해졌기 때문에 이런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통해서 뭐 망분리 자율화나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스카이넷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 컴퓨팅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클라우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점점 분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엣지 컴퓨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엣지가 땅이죠. 땅에 있는 우리 지금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IoT 디바이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 이것들을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클라우드에 있는 그 서버, 구름 위에 있는 그분들과 땅에 있는 우리가 서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서비스를 받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중간에 안개를 깔아요. 중간에 안개를 깔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포구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게이트웨이나 여러분들 대기 가정에 있는 뭐 IP 셋톱박스나 공유기나 이런 중간에 매개 서버들이 그 클라우드 서버 역할을 중간에서 중개해주며 대신해주는 그런 포구 컴퓨팅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클라우드, 포구, 엣지 이게 이제 크게 3대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뒤에 이 클라우드와 포구와 엣지의 전반에는 AI가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 포구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클라우드와 엣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포구가 좀 사라지면서 클라우드가 엣지 쪽으로 확대하고 있고 엣지가 클라우드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 엣지 아니면 엣지 클라우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포구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엣지 클라우드나 클라우드 포구, 클라우드 엣지나 이런 형태로 클라우드하고 엣지가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결국엔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데이터의 중앙화와 분산화가 반복되는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결국엔 정보보호 영역이 확대가 되면서 관리 포인트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편의성과 효율성 그리고 보안성과 안정성 이 안에서의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마지막 장편인데요. 그 제가 그
기존의 트렌드와 현재의 트렌드와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기술이라는 게 아까 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기술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술이 흘러가면서 결국 나눠주고 합쳐지고 하면서 새로운 용어와 새로운 컨셉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 사회하고 합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의 예를 들면 그 IT 기술에 있어서 뭐 코로나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긴 했지만 IT 기술 관점에서 보면 한 10년, 15년 동안에 인간 사회가 합의해야 될 기술들을 쫙 끌어왔어요.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거 외에도 사실 인터넷 강의는 고등학교에서 인터넷 강의를 허용하는 학부모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학도 마찬가지고 네, 온라인 강의를. 근데 그 온라인 강의라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이미 기술이 갖춰져 있긴 했지만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들을 그 기술을 10년, 15년 당겨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엔 기술이라는 것도 아까 공인인증서 말씀드렸는데 공인인증서는 중앙 집중화됐던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 뱅킹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다시 분산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편의성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인간 사회하고 합의를 못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인증서가 분산화되고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기술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엔 인간 사회에 안착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안에서 또 합의는 결국엔 편의성과 효율성, 그다음에 보안성과 안정성의 트레이드오프에서 어떻게 이 과정을 합의하느냐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핀테크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고 느꼈던 게 이 편의성과 효율성, 보안성과 안정성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적절하게 합의를 해가면서 계속 기술을 발전하시는 그런 분야가 바로 금융 핀테크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망불리가 사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공인인증서랑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액티브엑스랑 공인인증서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공인인증서가 결국엔 폐지가 되기도 했지만 그 망불리가 금융 정보의 활용이나 AI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라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데이터의 분석, 빅데이터 분석이나 AI 기술을 가장 많이 응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핀테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망불리라는 건 데이터의 활용이 아니라 내부 자산의 보호, 업무 환경의 보호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정보보호 관련돼서는 금융권, 핀테크 쪽은 이미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우린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지금처럼 큰 사고 없이 큰 이슈 없이 잘 서비스를 이뤄내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Q&A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Q&A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5번, 6번은 어느 정도 강연에서 커버가 된 것 같아요. 맞나요, 교수님? 네. 마이데이터는 사실 네. 그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마이데이터가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당연히. 그래서 근데 저는 마이데이터는 그래서 이미 뭐 감영철이나 뭐 암호화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하고 적용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자체보다도 지금 최근에 고민되는 거는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는 게 API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라서 그럼 이 API에 대한 인증이나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지금 아마 계속 하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API 키 기반으로 하냐 아니면 뭐 인증서 기반으로 하냐 이런 것도 결국엔 이제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쪽이라서 이미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현장에서 질문 주실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사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사님이 생각하시는 금융보안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 듣고 네. 싶습니다. 네, 이게 제일 답변하기 힘든 이게 되게 포괄적인 내용이거든요. 만약 뭐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아까 패치 관련된 부분이라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뭐 결국엔 금융 보안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형태가 좀 많을 것 같고요. 컴플라이언스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 많은 금융권 관련된 것은 보안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가 있긴 하지만 늘 지금까지 잘 해 오셨어요. 그리고 특히 전 중요한 게 테일러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일러링. 그러니까 테일러링이 뭐냐면 우리 옷을 사면 안 맞잖아요. 그럼 이제 재단을 하죠, 나한테 맞게. 네, 그게 이제 테일러링인데 결국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표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기성복이에요. 그 보안 제품도 마찬가지로 기성복이죠. 근데 이게 기성복이 우리한테 맞냐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맞냐. 그러니까 지금은 분산화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대부분 자율성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망볼이나 컴플라이언스는 어느 정도 자율성 있게 나올 가능성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환경을 잘 분석하셔서 우리 환경에 맞게 이걸 어떻게 테일러링 할 거냐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보안 솔루션도 기성품을 물론 여러분들은 도입하시겠지만, 물론 내부 시스템 SI를 하시지만 시스템에 이런 것들은 기성품을 도입하실 텐데 결국 이 기성품도 우리한테 맞게 테일러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보안 솔루션들도 그런 형태로 방향이 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테일러링을 지원하거나 하는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중요한 키워드는 테일러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2번하고 3번 중에 답변 가능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2번이요. 네. 뭐 2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워터마킹이나 이런 기술들이 있었고요. 뭐 최근에는 뭐 저작권 플랫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특히 디지털 저작권 얘기하면 이제 블록체인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블록체인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얘기는 저는 블록체인은 그냥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산화되는 환경에서 데이터 분산 처리과 관련된 메커니즘의 하나가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화폐나 뭐 NFT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서 그쪽 이꼴 가상화폐 이꼴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데이터 분산화 시스템 메커니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들어서, 특히 이제 디지털 저작권의 이런 쪽에도 결국 분산된 그런 디지털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STO나 CBDC도 블록체인이라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질문 드릴게요. 금융 보안 정책과 방향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그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근데 사실 저는 아까 공인인증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 때 그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그대로 온라인화를 하면서 보안을 강화하게 됐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오프라인 문화, 오프라인에 대한 서비스 인프라가 세팅된 상태에서 주요 고객들, 우수 고객들을 대상으로 부가 서비스를 온라인화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라인화를 하면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하게 된 그 배경 자체가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까 테일러링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거든요. 결국엔 보안이나 이런 쪽에 가장 글로벌 스탠다드는 가장 로컬리티인 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기업 환경적인 특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차이를 비교한다기보단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